네,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여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죠. 오전 10시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자료 부실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민주, 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임으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없이는 자리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청문회 사실상 파행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 회의는 이 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이기 때문에 개의는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 제출 요구 중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돼서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회신된 내용들을 보면 백지 상태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되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묻고 답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진행 어려워 보이거든요. 각각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측의 입장처럼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까 김현장 업무내역 같은 경우에 이게 고액 그 자문료 문제, 이해 충돌 문제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청문 과정에서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증인으로 김현장에 계신 변호사분들을 아마 불렀나 본데 업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이분들한테 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의혹의 핵심은 그냥 이러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언론이나 지금 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아까 계약서 문제도 오래된 계약서 없을 수 있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없는 이유를 소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계속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죠.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계약서 내역 같은 경우도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정보 공개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 관련돼서 문제가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된 자료가 많거나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꼭 제출되어야 될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의혹 검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참여한 의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한 후보자가 응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료들을 자꾸 요구해서 이게 좀 겨울에 산딸기 구하라는 격이다라는 발언까지도 지금 했거든요. 전주의 의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제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돼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본인이 유리한 정황을 자료 제출 안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 청문 절차를 현 정부에서 있었던 강요들의 청문 절차를 보게 되면 청문회는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또 요구하고 공방을 거서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와 관련해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이전에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또 당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또 공방을 벌였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부동산 계약서라는 것은 감정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그것은 포멀하게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저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가 없는 계약서예요. 설령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가지고 포멀한 계약서에 그 다운 내용이 적히질 않아요. 그건 등기에 필요한 거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제출은 본인들의 어떤 입증을 위한 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2년도, 94년도에 돌아가신 부모의 예. 뭐 계약서 일체, 이건 사실은 좀 너무 심한 거고요. 70년 사무관 임용 이후에 봉급 내역 일체, 그리고 김현장에 대한 영업활동, 이 부분은 뭐 제출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김현장 입장에서 본인들이 이건 영업비밀이다라고 해서 제출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이렇듯 불가능하거나 없는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정치적 공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객관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1,090건 요청한 것 중에 상당수가 제출했던 것이고 필소 자료는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법 5조에 보면 예를 들면 공직윤리법상 재산 신고 내역, 대상자에 대한 신고 내역, 거래 내역, 그러니까 5년간의 세금 체납 및 납세 의무, 이 납세 내역 이런 거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제기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현출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어필을 하고 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인준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을 왜 국민한테 안 보여주냐, 이 논의 과정을, 그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또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것이 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한덕수 후보자 요청안이 7일에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야죠. 예.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준비되는 대로 낼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를 이미 한참 전에 됐습니다. 지명된 이후에 계속해서 청문회 준비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을 것이고요. 청문회 직전인 어제까지도 핵심적인 자료들이 하나도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제 공동회견을 통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던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계속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명을 하려면 소명의 내용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이제 이래 놓고 지금 시간만 끌겠다는 입장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청문회가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틀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청문회가 개의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오래된 자료 관련된 것까지는 다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의혹, 아까 말씀하신 김현장 업무 내역, 이해충돌 20억에 대한 자문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직 고위 관료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에 고액 자문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관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법률가도 아닌 고위 관료라는 분이 단기간에 저 정도의 수임료,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기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내역을 제출하고 제한된 범위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일체 그런 자료 제공 없이 지금 일단 내일까지 시간만 넘기고 그 시간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발목 잡기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검증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끌기라는 그 민주당 측의 비판은 타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관 등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청문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통령께서 더 요구를 합니다. 인사청문한 재송부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근데 이 총리의 경우에는 인준 반드시 국회 투표를 통해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따라서 시간 끌기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네. 성실히 소명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의석구조를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의석구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할 이유가 없고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청문회가 20일 이내 끝나는 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실제 총리 청문회의 경우에는. 다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국회의장께서 직접 이걸 상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청문회 일정이 차질 있게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현 민주당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시간 끌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청문회 그 절차 진행 자체를 계속 늦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자료 제출을 미룬 후에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한 내에 청문회 절차를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형식적인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가지고 특별한 의혹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가 진행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이나 한덕수 후보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한을 연기해서라도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처리 절차로 가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료 제출만 성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기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청문회 기간만 넘기겠다는 의미에서의 시간 끌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한만 통과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회피하는 게 선례가 된다면 이후에 인사청문 제도가 완전히 형해화돼서 실제 의미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인준 절차를 전제로 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청문 절차에서 반드시 이 점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자료 제출 고의로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심정이 들면 인준 절차에서 반영해서 인준하시면 돼요. 왜 당신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냐. 따라서 이건 고의 소명 회피다라고 해서 인준 절차에서 부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다 반영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청문회 절차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안이 통과가 돼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쪽 개인은 가능했어도 당장 국민의힘 쪽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없느냐라는 건 당연히 알죠. 국무총리가 낙마하게 되면 국무위원들 임명 제청권은 당연히 현 총리가 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좀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의로 청문회를 지원하거나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현장에서 영업비밀로 제출을 안 하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제출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자료 제출을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이 점을 이제 민주당께서는 좀 참작하셔서 청문회 참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앞으로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 준비되는 대로 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민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이 있으면 다시 개회 여기에 참석할 것이라 보십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핵심적인 의혹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게는 아니어도 적어도 청문 절차가 무의미할 정도에 이른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첫 정부 출범 시기 첫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명분 없이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미 이거는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몇 가지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겠다는 태도로 지금 청문회를 임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청문회를 한다 한들 그게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1,090건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권 청문회 때 요구된 자료에 비해서 한 서너 배 많은 수치라고 성일종 간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지만 한 전 총리가 2007년에 이미 총리 후보자로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은 2007년 이후에 주요 공직에서 나간 이후에 한국무역협회장이라든가 김앤장 고문, 뭐 그 이전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 형성 관련된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청문회는 여야가 무난하게 통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라는 상황을 한미 FTA 처리와 관련돼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하게 한덕수 총리에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청문회가 진행됐고 청문회 내용도 한미 FTA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관련돼서도 당시에도 물론 김앤장의 그 론스타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해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덕성 문제가 부각된 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 2007년 이후의 문제가 지금 의혹의 핵심이라는 거. 2007년 청문회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당시 의미가 부각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그 검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어떤 국무총 인사청문회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만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합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인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2007년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였거든요.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진소위원인가도 김앤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는 현 여당에서는 상당히 문제 없다고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보면 70년도 사무관 임관 이후에 봉급 내역 일체. 70년도부터면 2007년하고 이미 상당히 기간이 겹치고요. 그다음 82년, 94년도 부모 작고한 이후에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이것도 마찬가지 겹치잖아요.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 이거 겹칩니다. 그러면 이 본인들이 검증했던 부분과 새로이 제기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정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달라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체 이게 예전에 우리가 늘 보던 것인데 저희가 현 정부의 강요 임명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요청하면 어떡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여당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또 똑같은 모습을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 포괄적인 의혹이 따라서 포괄적인 수를 달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객관적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가 포괄적인 요구로 들어간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거래 일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 없음이라고 밝히고 소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거나 청문회 개시의 그 조건으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김앤장 업무 내역 관련돼서 이해충돌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괄적 자료 요구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업무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 그거는 한덕수 후보자가 이 지배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김앤장이 갖고 있는 목록일 텐데 김앤장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의 적절성 여부는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어쨌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사정도 감안해서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내 지배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여야가 대립하면서 앞으로 남은 지금 확정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8명인데 이 일정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5월 2일 날 장관 후보자가 있고 5월 4일, 5일 이렇게 한 8개 정도 부처가 정해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예.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박병수 국회의장이 예전처럼 의장의 직권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재송부 요청 기한 1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여기서 상당히 이제 뭐 적절한 언론인지 모르지만 길을 꺾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39분 만에 정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을 하도록 설득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어떤 합의나 제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다 참여한 상태로 재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석을 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어필을 해놓고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어필을 했더니 그것이 그냥 시간만이라고 효율성이 없더라.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한두 개 정도 받아내고 나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들이 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이 시각에서 볼 땐 좀 이상한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청문 이 국회 인준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정당이 저 정도 항의했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선의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의 뇌관이 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중재되는 듯했던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 다시 이것이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이 수사권 중재안이 미흡했다라면서 재논의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합의 파기 즉시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다시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악화시키는지 누가 이렇게 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하시면서 극적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갑자기 사후에 당 지도부가 뒤집는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입법권의 행사로서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걸 지도부가 뒤집을 때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 최근에 윤리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당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또 이 의견을 교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때맞춰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내에서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의장이 합의한 국회 입법권 행사를 정치가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텐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고요. 뭐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가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이 안에 흡족한 100% 만족하는 안이 아니고 지지자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파행으로 가지 않고 원칙을 세우면서 그런 요구들을 다 반영한 합의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지도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말 동안 이준석 대표의 이 재논의 이런 입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간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 하면서 사실상 입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결과라고 좀 보고요. 이 합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그러니까 지나친 중재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수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마치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을 저버린 것 같은 국민적 시각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런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합의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입장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박 의장께서 양당에 가서 다시 합의해 와라 이게 이제 중재안이었을 텐데 사실은 좀 너무 심하게 국민의힘을 압박하신 거죠. 만약에 본인의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안에 찬성하는 쪽 입장을 반영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건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전에 공수처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얻어내자라고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 합의하고 나서 보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국회 대 국민의 문제로 시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회 당신들은 그럼 전 정권과 현 정부, 그다음에 고위층, 공무원, 정치인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선거 공무원 범죄는 뺐구나. 따라서 당신들을 위한 입법이구나. 이런 시각이 퍼지다 보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국민적 시각을 반영해서 재협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4개월 이후로 이제 박탈을 하는 이것은 여야 야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도 3개월 유예안이 있는데요.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고 이양하기 위한 기간일 뿐입니다. 원래 3개월로 했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원래도 그러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3개월 이후라고 하면 이미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까지 고려해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합의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의문 이틀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중재안 합의안이 나오는 데에는 이전에 물밑에서 계속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토와 고려가 있었고 각 조항별로 수사권을 넣고 빼고 하는 6대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있었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을 갖고 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안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이틀 만에 잘못된 합의라고 하면 도대체 대표권을 갖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논의 때 당내 협의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가졌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의원 측의 추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문제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이러면 이건 당초에 어떤 합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 제일 유일하죠.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합의안대로 해서 입법권 행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우려도 해소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원칙이 형사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합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솔직해져야 돼요. 사실은 99%의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관련돼서는 정치권이 관심이 없어요.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무슨 도구마도 아니고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99%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 이거 할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만약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수사 할 수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수사 적체가 되고 실체 진실 규명이 잘 안 되고 불실수사가 되고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입법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나머지 1% 직접 수사 이건 경찰도 갖고 있고 검찰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크로스 체크하는 게 원래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실수사가 문제가 되면 이쪽에 수사를 하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해서 이걸 뺏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중수청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수사 공백이 없게끔 미리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그나마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1년 6개월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실 수사에 대한 그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수사한다는 것이죠. 그 부실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부실 수사로 인해서 공중이 피해보고 국민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수사권 남용. 이 부분은 뭐냐면 언젠가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싶은 솔직히 욕구의 반영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을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정치권이 잘못된 합의를 했으면 되돌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호중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합의문이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한 거고 파기하면 그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거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말했거든요. 합의가 불발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거고 그럼에도 재논의를 요구하게 될까요? 그 최고위원회의 권한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모든 당무에 걸쳐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 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내대표 원내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지든지 간에 국민의 피해를 주는 이런 그 입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내야 된다. 뭐 윤호중 대표께서 만약에 그걸 통과시키겠다면 하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은 방향이 옳지 않은데 타협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입장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과연 윤 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두고 헌법가치 수호 지키는 정답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발언을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십니까? 원론적 입장 같지만 당선인의 의중이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국회 합의를 번복할 만한 어떤 정치적 다른 사정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선인이 이 합의한 틀을 깨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완곡하게 오늘 원칙적 입장을 냈지만 당선의 입장은 좀 분명해 보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만약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면 존중하셔야죠.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물론 검찰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고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뭐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검찰의 기본적인 근본적 역할은 공소 제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밝히셨고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점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여러 단독 수사청들을 만드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이후에 당시에 검찰에도 TF가 있었고 법무부에도 TF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본인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고 본인의 입장이라고 밝히셨고 또 검찰의 기본적인 기능은 소추기능을 밝히셨고 당시 검찰 내부에도 TF가 구성이 돼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뭘 하셨느냐 말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고 이것을 마치 이제 당선인 본인께서는 그렇게 언급은 안 합니다만 검찰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전에도 국민 피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어떤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됐다는 거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수사권이 이양이 되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안들도 최근에 전반적인 사건 자체의 성격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소권 분리 때문에 수사가 지연이 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입증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이 논리에는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사하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결국에 인권보호의 문제라든가 그 형사적인 피해를 받은 분도 결국에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정일 뿐이지 수사와 기소권 분리된 이후에 일반 사건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께 구체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에 대한 피해를 보시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국민한테 심대한 피해를 줍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국민한테 심대한 피해를 줍니다. 이게 만약에 부실 수사, 입건조차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뭐 암수 범죄로 남아 있게 되면 피해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 크로스 체크하면 안 되나요? 검찰이 수사권 갖고 대형 참사 검찰이 수사 개시 못 합니다. 이거 뺐잖아요. 대형 참사를 검경 합동수사본부 차려서 하는 것이 왜 안 되나요?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어떤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권남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건데 왜 나눠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요? 이런 탁상적인 입법이 국민한테 결국 피해로 가는 거고요. 공무원 등의 이런 공중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다 국민한테 잠재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걸 국민의 피해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섰잖아요. 이건 지금 경찰도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버거워합니다. 사건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국 국민을 위한 입법이 뭐가 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가 물론 이런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구마가 아니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현재 해봤잖아요. 공수처 설치해봤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 줘봤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적 피해가 늘어난다. 그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험적 결과들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앞으로 도구만만 쫓아가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요? 뭐를 위해서 지금 법을 바꾸죠? 어떤 걸 위해서 바꾼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권한남용을 했다는 게 나왔으면 1년 동안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6대 범죄 줬더니 권한을 남용했더라. 누군가 인권을 짓밟았더라. 그런 게 나왔으면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간에 한 거 볼까요? 최강욱 의원 기소했어요. 황운하 의원 기소했어요. 개인적인 보복 심리 아닌가요? 저는 이런 모 국민 A라는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당해서 검찰한테 권한남용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그 사례를 비췄으면은 그나마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가 되는데, 맨 이해가 되는 게 정치권 인사들뿐이 없어요. 그럼 결국 입법 목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치권 문제를 지금 명분으로 해서 이 합의파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측에서. 근데 아까 이제 국민 피해 말씀하실 때 예로 라임 사태 이거 보면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생긴 문제가 국민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라임 사건입니다. 수사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 핵심 피해자 김봉현 회장 접대받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이거 기소하려고 하니까 접대비 쪼개기 해가지고 검사 한 분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 문제였고, 여기에서 출발한 수사 기소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묻지를 말고, 수사 기소가 독점됨으로써 그간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김호수 총장, 또 국민의힘에 지금 핵심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0%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되는 시점,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권이나 법무행정 전체를 하나의 손에게 쥐겠다는 입장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더구나 합의까지 파기하고 이걸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제가 거예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접대받은 검사가 있다. 그 검사 탄핵하고 징계하고 하면 돼요. 검사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검찰을 수사권을 뺏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라고 헌법 체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자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던 사건이에요. 검찰 수사가 지연됐었어요. 증권합동범죄 수사단 해체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이것은 권력자들이 본인의 오는 칼끝을 무디게 하기 위한 어떤 시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검찰만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문제죠.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검찰만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경찰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갖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양 기관이 분실 수사 없게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크로스 체크하는 권리를 뺏어버리죠? 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중재안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